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4주기.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4년 전 바로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은 배가 다 잠겨가는데 꿈나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도 그날을 기억하는 추모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드루킹. 금요일부터 한국 정치의 중심 열쇠말이 되고 있습니다.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닉네임이 바로 드루킹이지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수 언론이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이에 대해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해오기에 그때부터 아예 못 본 척했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현민 음성 파일, 갑질, 갑질 이런 표현으로 유력 외신에서 소개되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의 막말 음성 파일까지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블랙 아이드 피즈의 노래 Where is the love 듣고 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오늘 4주기인데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기 급급했던 정권이 물러나고 맞는 첫 번째 기일이기도 합니다. 정부 주도의 추도식이 오늘 열리는데요. 박근혜 정부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언급하는 건 그 자체로 금기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전두환 정권 내내 말 못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분물 터진 광주 학살 진상 요구. 이것도 비슷한 양상 아니었나요?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 이제 지겹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세월호 4주기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거네요.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민윤주님이 세월호 잊지 않을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고 반성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고, 예봉조님 오늘 우리 꼬맹이 생일인데 마냥 좋아하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앞서네요. 하루 당겨서 어제 생일 축하해주고 오늘은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떠난 아이들이 안타깝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참사였죠. 예. 그때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시간까지만 해도 아마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떠서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다 구조가 됐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점심까지 이따가 밥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시각이 10시 14분인데 지금으로부터 3분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깨어납니다. 네, 4년 전에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배는 8시 반부터 이상했다는 유력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미 다 잠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딱 왔는데 이게 전원 구조가 오보였고, 그 세월호 안에 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그때는 뭐 그냥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진짜.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장면들이 계속 TV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 장면들이 TV를 통해 나왔는데 저 안에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 그 장면이었죠.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아직도 좀 고통스러운 장면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4주기가 됐습니다. 오늘 정부 주도의 추도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 합동 추모 장소를 할 수 있는 안산 화랑공원. 철수할 모양이죠. 네, 이번 달까지만 운영을 하고 철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메시지가 나온 걸로 아는데. 네, 그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추모 메시지를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정말 불과 1년 전과는 참 상황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세월호 4주기를 맞아서 합동 연결식이 있다면서 온 국민이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됐다라면서 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정치를 더 절박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우리 가슴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죽음을 바라보며 생명의 존엄함을 되새겨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의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예. 이 4.16 생명안전공원과 관련해서는 이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다면서 이 안산시와 함께 안산 시민들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죠.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잘 설득해서 뭐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저희 10시 17분에 박근혜 씨가 깨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세월호 조타실에서 발견된 시계가 오전 10시 17분에 멈춰섰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잠긴 시간이 그러하다는 얘기, 골든타임이 끝난 시간이 그러하다는 얘기고 박근혜 씨가 기상한 시각이 10시 20분으로 검찰은 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서 예. 직접 찾아가서 앞에서 불렀다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장수진님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합니다. 김은아님 같은 부모로서 너무나 참담한 사건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진영님 세월호를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셨고 이은주님 배가 침몰하는 모습 지금도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장면입니다라고 하셨고 황윤아님 마음 먹먹해집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슬로건을 공개했다고요? 네, 남북 정상회담 슬로건은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청와대가 15일 이 표어를 공개했는데요. 이 정상회담이 다음 주 금요일로 다가왔죠. 예. 이 정상회담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표어에 대해서 이번 회담은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으로서 이 세계 평화 여정의 그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라면서 이 11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이 평화의 시작이 되길 기원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표어에 담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 이 표어뿐만 아니라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부터 koreasummit.kr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요.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각종 속보를 그 국민분들께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고 이 관련 자료를 아카이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뭐 뉴스룸, 뭐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뭐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교류와 협력의 한반도, 뭐 국민과 함께 이렇게 5개의 메뉴 탭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또 SNS 해시태그 이벤트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 이 실무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남북은 지난 주말에 그 통신 실무회담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한 라인을 개설할 것을 논의를 했고요. 예. 이 내일 모레에는 경호, 의전, 보도 분야에 대해서 실무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노조와해. 예. 네. 그동안 자신은 노조와해에 뭐 가담한 바 없다라고 네. 삼성 쪽에서 그동안 쭉 주장해 왔는데 가담한 그렇습니다.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자회사의 이런 노조 활동에 개입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였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 되고요. 자회사가 삼성전자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삼성전자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이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관련 대응책을 총괄한 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종합상황실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이 삼성전자 본사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본사 인사팀 A 전무가 이 노조 관련 대책을 직접 보고받았다. 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사에 이거를 보고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 A 전무는 그 지난 2014년 초 이후에 그 노조 대응 전문가들과 자문 용역 계약을 맺고 수시로 이들 전문가를 만나서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 이 회의에서 이 노조원을 탈퇴시키는 그러니까 네. 이른바 그린화 작업 등의 그린화. 안건을 논의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린화는 이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탈퇴시키는 거. 그렇습니다. 이걸 그린화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명했죠. 뭐 예. 문제 직원은 뭐 MJ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유 정몽준 네. 전 의원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러게요. MJ. 네. 예. 가족 직원은 뭐 GJ였나요? GJ. 예.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약간 유치한 KJ 이름으로. 아니었나? KJ. KJ. 예, 맞습니다. 예. 가족 직원. 네.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는 예. 이 A 전무가 이 노조 관련 대책을
이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계자에게 보고했다. 예. 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그리고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예. 이렇게 수직으로 보고했다라는 의혹인 것이죠. 예. 이 삼성의 노조와의 공작이 점점 윗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이 미전실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를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일을 네. 이재용 부회장 모르게 했다. 참 믿기가 쉽지 않죠. 믿기지가 않죠. 예, 사실 예. 뭐 이전에 뭐 구조조정본부, 뭐 미래전략실 이렇게 네. 이어지면서 예. 사실상 총수가 그룹 전체를 통괄하는데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 그 조직이잖아요. 미전실이니까. 네, 예, 미전실이었고 예. 그런데 미전실에까지 보고된 내용을 총수가 몰랐다. 예.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 네.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검찰은 이 미래전략실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회사인 이 삼성전자 서비스로 결정 사항이 하달되는 구조였으며 예. 이 구조를 통해서 노조 와해 공작이 실행된 것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10시 22분 향해 가는데요. 이때 네. 4년 전 이때 박근혜 씨가 침실에서 전화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최초로 지시를 합니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색하라. 예, 세월호를 두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근데 말이죠. 10시 22분으로부터 5분 전인 10시 17분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108.1도 기울어서 전복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예.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색하라. 그 안에 300명 넘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전복됐는데. 네. 참. 예, 오늘 저 방송 끝날 때까지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시각각 제가 한번 또 짚어볼까 합니다. 네. 예,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청와대 질의서를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선관위의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빠르면 오늘 바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청와대가 질의했던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 이 남은 후원금을 그 더미래 연구소에 기부한 행위 그리고 피감 기관의 돈으로 그 해외 출장을 간 것 그리고 해외 출장에 보좌진을 동행한 것 그리고 출장 중 공적 업무와 상관없는 그 관광 등을 한 것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중에는 이 더미래 연구소에 대한 그 5천만 원 후원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예.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이 국회의원이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 가입한 단체나 포럼, 이 재단 등의 정치 자금으로 회비를 내거나 발전 기금을 내는 것을 허용해 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이 발전 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인데요. 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 연구 단체인 이 더 좋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월 회비가 2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 김기식 의원이 그 국회의원 임기 말 때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월 회비를 한 2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 만약에 일시 후원을 한다면 얼마까지 낼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예. 이때 선관위가 종전 범위 안에서 정치 자금으로 회비를 내는 건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예. 이게 좀 애매하죠. 네. 네, 답변 내용이. 예. 그래서 20만 원의 월 회비에서 5천만 원을 낸 것을 이거를 뭐 특별 회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볼 것인지도 좀 애매하고 예. 또 종전 범위라는 안에 넣을 수 있을지도 그게 애매해서 네. 선관위가 결정하는데 이 부분이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그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난해한 어떤 뭐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조간신문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던데. 그렇습니다. 이 예. 더 좋은 미래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다른 의원들도 보통 한 2, 3천만 원씩 한꺼번에 후원을 한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뭐 선관위가 오늘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이 김기식 원장의 거취가 오늘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예. 이 선관위가 좀 애매한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 예. 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객관적인 위법 판정 그리고 관행상 도덕성 평균 이하라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 예. 이 좀 애매할 경우에는 그냥 계속 김기식 원장으로 이제 고를 할 가능성도 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0시 25분이 지났습니다. 네. 4년 전 오늘 위기관리센터에서 해경에게 이제 박근혜 씨의 그 지시 내용을 전파했는데 그래서 해경 1, 2, 3정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배는 거의 10분 전에 전복이 됐는데, 예. 하여간 이렇게 해서 10시 반에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네. 예. 8시 50분부터 이제 그 말하자면은 침몰하기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예. 배 이상이 있을 때부터 그 단원고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나와 있죠. 대통령께서는 뭐 물론 대통령이 직접 가서 사람을 구조하고 이러진 않겠지만은 네. 사실은 컨트롤 타워 중에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한마디면은 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네, 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도 침몰 원인인데 가장 시급히 규명돼야 할 게 왜 구조 과정이 이렇게 엉망이었는지 예. 그 부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를 겨냥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공세를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세월호 추모 문자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7033번 쓰시는 분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라고 하셨고, 이정아님 가슴 아프고 비통한 4.16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애도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한 네. 20초만.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네. 항소를 포기했는데 동생인 박근영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부에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인터뷰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2부 최박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열어주시는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일 모든 문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충북 보은이 낳은 세계적인 평론가가 되고 싶은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민 박연미입니다. 아, 그래? 충북 네. 보은 출신 아닙니까? 아유, 맞습니다. 예. 네. 충청권 대망론. 크게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 이인재 씨. 예.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똑같아요. 이인재, 이회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옛날 분들이 막 예, 소환되시네요. 야. 지난주에 우리 저 박연미 기자가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SBS 팟캐스트 김용민의 뉴스 관장에 네네. 한번 나와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척했습니다. 오, 네, 아, 제가 한번 떼어드렸습니다. 예, 네. 아이고, 훌륭하게 떼어주셨는데 고정되실 것 같은데요. 아유, 괜찮습니다. 네. 전 넣어두겠습니다. 네. 기름을 채워주셨는데 이 기름통이 터졌어요. 너무 꽉 채워주셔가지고. 야, 예. 이거 예. 될 것 같아요. 자, 표성은님 뉴스 관장 게시판에 박연미 기자님 댓글 알바 푸신 줄. 예, 티 그래요. 났나요? 예, 방송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 박연미 기자님의 그 네. 인터넷 필명이 드루박 아닙니까? 들어와. 네. 제가 네, 사죄 좀 털었습니다. 예. 아유, 네. 무서운 이름인데요. 드루박.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월호 4주기를 맞아서 잠시 후 3부 이제 마무리할 무렵에 세월호 유가족과 전화 연결을 네네. 할 예정입니다. 자, 그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주말 내내 실검을 장식한 이슈 드루킹. 드루킹. 우리 정 기자님 드루킹 아시죠?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알게 됐고 그 토요일 날 김경수 의원이 한밤에 9시 반인가요? 그때 네, 갑자기 맞아요. 토요일 날 기자회견 기자회견. 하고 그래서 예,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들여다보게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인터넷 논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와 사건과 뭐 이런 건 굉장히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 안에 많았었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네이버가 선정한 파워블로거 2009년, 2010년 연속 2년간 파워블로거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을수록 파워 블로그가 될 그렇죠.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1000만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가까이. 984만 지금 몇천 또 명이 거길 됐어요. 많이 찾아들이다 네. 보니까 네. 일종의 순례로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1000만도 곧 넘겠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지금 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웠죠? 다 지워진 상태여서 이게 뭐 지금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제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블로그에 들어가도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진보 논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뭐 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판단, 이를테면 뭐 오바마 암살설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가 당선될 거라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쓰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럴듯하게 잘 썼던 모양이에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보는 그런 대표 블로거였다라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또 2016년부터는 민주당 당원 권리당원으로 활동했어요. 언제? 근데 2016년 2016년. 총선 2010까지. 즈음이죠.
그렇죠. 총선 무렵인데 2016년 1월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주당 당원이 엄청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1,000원 내고 그다음에 그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거 주면 가입하기가 쉬워요. 팩스. 아니 전문가잖아요. 제가 그러네요. 전문가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탈당을 했고 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탈당 전력이 복당 있으면. 심사를 네, 네, 받아야 네. 돼요. 그렇지만은 생전 한 번도 입당을 안 했다. 처음 가입은 팩스만 넣으면 됩니다. 아. 팩스 넣고 웬만하면 마다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문자로 입당이 되셨다. 그러고 보니까 축하합니다. 상대당에도 가입하셨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네. 아니, 새누리당, 저는 이제 새누리당. 뭐 지금은 당적이 전혀 없는데 예, 뭐 약간 그 보니까 한때. 제가 또 보니까 네. 무슨 교육 공무원인가요? 그 어떤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이게 가입이 안 되죠. 원천적으로 안 되지만은 예,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도 예. 그 교육 공무원들 교사들이 네.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것을 좀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분들은 예. 한 번도 입당한 전력이 없는 당에 들어가려 한다. 음. 팩스만 한 장 넣으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민주당 당원으로 권리당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 예. 그리고 팟캐스트도 했어요. 음.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채널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주로 어떤 글을 썼냐면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를 MB 아바타론 이렇게 연결지어서 주장을 했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묻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 문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드루킹 예, 사람이 예, 예. 필명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탄핵이 부결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명을 할 거고, 그 탈주의 공범은 MB다. 뭐 이런 주장을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라는 말을 또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예, 이 예. 양반이 그렇다는 만든 거예요. 말이에요? 예. 오.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지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드루킹의 차트 혁명이라는 투자 관련된 서적도 썼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오프라인 활동도 했는데 소액주주 운동을 하겠다면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었고 2,500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번에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유명 정치인들이 강의를 했는데 안희정 지사가 대표적이고 노회찬 의원도 다녀갔고, 그리고 이제 유시민 전 장관에게도 이 그 저 트위터로 강연 요청을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2016년인가요? 에는 그 14선언 앞두고 뭐 그런 행사를 같이 하기도 했어요. 여러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그 한반도 경제 평화 번영을 위한 뭐 14 남북 정상선언 9주년 행사 뭐 이런 것을 했고, 이 자리에는 심상정, 윤우덕, 유시민, 박은주, 문성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이제 기념사를 하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쪽에 좀 더 가까운 활동을 했네요. 이제 뭐 보면 국민의 명령 시민광장 정의당 고양 파주 지역위원회 참여 네트워크 파주 녹색당 파주 시민참여연대 현장사진연구소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러니까 이 주최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정치단체, 정치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고양시에. 했던 고양시에 이제 했던 행사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그 드루킹 얼굴을 봤었겠네요. 뭐 봤을 수 있고 예. 뭐 그렇게 활동을 했을 수 있지요. 근데 예.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 불법 프로그램이 문제가 됐는데 매크로라는 매크로. 예.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입력하면 그 지정된 동작을 계속 자동 반복하는. 실행.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설명해 네네네. 주세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사실은 예. 우리 드루킹에다가 네. 청취율 조사는 이렇게 안 되나? 이거 조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진실만을 여러분 얘기하셔야죠.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어풍입니다, 어풍. 예. 갑자기 MB 버전을 해주세요.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근데 어쨌든 그 언제부터 댓글 조작을 했냐면 지난 1월 17일 날 그 네이버에 처음 게재된 남북이 평창 겨울 올림픽에 한반도기를 앞세워서 공동 입장을 하고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한다. 요 기사와 관련된 건데요. 요거의 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 추천수 조작한 것이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비난하는 그렇죠. 것이고, 근데 처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 이 사건 처음 문제 제기한 분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여전히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 네. 이상하다. 이거 예.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네이버는 우리는 그런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게 불법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 예.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 거 아니에요? 가동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네이버 안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사실이 하나 적발이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논란이 커지니까 민주당 안에 그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이거 심각하다.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마침 당시 추미애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이버 댓글이 상당히 문제다. 뭐 이런 그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사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 수사를 해봤더니 아이고 민주당 당원 셋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멘붕인 상황일 텐데 예. 여기에서 거기 뭐 현역 의원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로 이게 나온 거죠.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것이고 한밤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백혜련 의원의 경우에는 피의 사실 공포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 수사 기록이 언론으로 흘러갔느냐라고 네. 주장을 하지만 사실 과거에도 보면 그 박근혜의 그 전 대통령 관련 비리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 수사에서도 이 피의사실 공포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팩트의 과정 속에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정치적 노림수는 뭔가라는 게 하나의 쟁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국내 정치용으로 흔들면서 4월 임시국회 아무것도 김기식 금감원장의 그 진퇴 여부와 이 드루킹 사건을 엮어서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이제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야당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예. 첫 번째 쟁점으로 돌아가 보면 드루킹의 경우에는 이제 김경수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시장 전 시장이 이제 그분은 뭐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동교동계가 키우고 그렇죠. 있는 정치인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졸지의 동교동 즉 분당한 구민주계 정치 세력이 내분을 목적으로 민주당에 심어둔 간첩이 되었다. 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MB 사람이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또 그렇죠. 매도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노사모에서 미키루쿠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이상호 씨는 2년 전쯤에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자가 온갖 카더라 정보를 짜깁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글을 게시했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제 노림수는 이게 오사카 총영사를 자기가 이렇게 문재인 지지를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으니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했다가 거절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아는 제3의 인물을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했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제라는 것인데요. 아니, 황망하죠. 근데 이제 이 피해자들이 쭉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범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경찰은 지금 이제 2명이 더 있고 플러스 2명이 더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거는 5명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확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이 드루킹 사건을 모든 거 이제 댓글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명박 시대에 있었던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이 드루킹의 사건이 뭐가 다르냐. 그리고 지난 대선 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확장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것이 모든 전선의 그 핵심인 양 하는데 그렇게 볼 일인지는 좀 따져볼 일이고 저는 어쨌든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뭐 종합이 되겠지만 이것을 확장해서 정치 전반의 문제로 확대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드루킹 혼자만의 네. 뭐 스팸 문자 발송이었다면 네. 김경수 의원은 여기에 거의 뭐 응답하지 않은 네. 뭐 그런 그림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네네. 들고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 측은 두 가지는 명확해요. 네. 만났다는 건 이제 그렇죠. 얘기를 네. 했어요. 만나기도 의원실로 했고. 찾아와서 네. 만났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지지가 절박할 때니까 예. 지지해 준다고 하니 고맙다. 또 감사를 표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어느 정치인이든 지지하겠다고 온 사람을 마다 야박하게 어렵죠. 인사 검증을 선거 해가지고 직면해서 인사 검증을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선 직후부터는 이제 일종의 협박이죠. 네. 인사청탁을 빌미로 한. 근데 네. 이제 거절했다는 거고.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예. 그 지금 매크로를 돌린 것이 예. 문재인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이었다.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민주당이 실익을 얻은 게 없어요. 예. 예, 오히려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 예. 고발 주체가 민주당이고 예. 요거 하나가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왜 그런 걸 한 건지 밝혀져야 될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드루킹만인가는 하나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돼요. 네. 매크로를 돌리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국가 공무원이 그렇죠. 국가 예산으로 네. 아주 대대적으로 정치 편향적으로 이 정권을 위해서 이 그야말로 불법적 복무를 했다. 이건 이제 처단의 대상인데 네. 지금 여기서 개인적인 정치적 어떤 야욕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일종의 과거의 선거꾼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사이버 선거꾼들이 아. 사이버 선거꾼들이 예. 횡행하는 시대가 된 건지도 모르겠다. 아.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있죠, 과거에 네. 뭐 내가 댓글로 도움을 좀 줬으니까 어? 민주당에서 시켜서 한 것도 내가 아니고 공세운 거 아니냐? 청탁한 것도 아니지만 뭐 하여간 내가 내가 그 이렇게 애를 썼는데. 자가 발전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사실 많아요. 오프라인에도 과거에 이제 대선 주자들 마크맨을 해보면 캠프와 캠프 언저리에 정말 수많은 오만 가지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명함 파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나 특보라고. 많아서 아. 다 특보예요, 다. 그런데 특보라는 자리가 사실 존재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임명한 바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는 만난 특보. 근데 이제 보통들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뉴스에서나 만난 적 있는 특보. 실제로 이제 그 바깥에 돌아다니잖아요. 대선 주자들이 활동을 하면 네. 같이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은 다음에 음. 그걸 명함 같은 데다 집어넣어요. 박아. 예. 그러니까 보통 뭔가를 많이 설명해야 하는 사람들은 명함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무슨 뭣도 했고 거기에 이제 그런 사진들을 넣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사실은 박근혜 캠프에서도 있었고 그럼요. 이명박 캠프에서도 있었고 저도 당시에 이제 대선 주자들을 팔로우해 보면 손학규 캠프, 박근혜 캠프, 뭐 이명박 캠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캠프에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외곽에서 굉장히 열심히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논공행상을 할 때 왜 나를 챙기지 않았냐고 버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선거에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이게 온라인상에서 드러났다 뿐이죠.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뭐 또 선거 때 보면은 당에서 또 열심히 또 임명장을 찍어댑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네. 몇만 박근혜 캠프에서 그때 몇만 장인가 몇천 장인가 맞아요. 임명장 네. 찍어내가지고 근데 또 다 그런 이런저런 임명장 모임에서 뿌렸죠. 예. 또 그런 임명장을 보고 이거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또 그 당에서는 또 그럴수록 또 열심히 또 선거 운동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마패로 거고. 착각하는 마패로. 분이죠. 네. 근데 아무것도 이제 아닌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3월 14일 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댓글 부대에 배후를 폭로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민주당 내에 예. 뭐 아니 드루킹이 그렇게 드루킹이 주장한 거죠?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진실을 알게 되면 멘붕할 것들이 어디서 나를 임해하고 날때 뭐 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무슨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냥 쓴 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마치 이것이 뭔가 어떤 거대한 음모의 한 단초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 쟁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문 열어놓고 지금 계속 대치만 하고 있고 실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좀 현명하게 좀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 보고 싶은 대로 네, 또 맞아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기사를 싶은 대로. 쓰는 언론들이 있는데 좀 팩트를 네. 앞질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박연미 기자님. 네. 네, 대한항공 네, 조현민 네. 전무. 귀국했네요. 대단합니다 이분은. 네. 음성 파일까지 지금 공개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앞다군이 이게 쓰는 음성 파일에 더해서 그 고라니가 우는 소리 그거를 같이 올려가지고 네. 저는 벌써 똑같더라고요. 이게 오마이뉴스가 오랜만에 특종을 예,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언니인 조연아 씨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이 돼서 결국은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이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그때도 암암리에 나오기는 나왔었죠. 했었습니다. 특히 이 광고를 집행하는 이 정말 을 중에 을이죠. 그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의 관계라는 건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쪽에 소위 갑질이 지나치다는 그 뒷말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그 표면적으로 많이 불거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터져도 터질 거다 사실 그런 얘기들은 암암리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일은 뭐 패턴은 비슷해요. 물병을 던지거나 유리컵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뭐 폭행을 했다, 뭐 아버지급 임원을 무릎 꿇리고 사과를 종용했다 등등 해서 에피소드가 뭐 날마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하간 지금 조현민 전무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악다군이 쓰는 그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조현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감이 좀 멀잖아요. 이게 맞아요. 대한항공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아직 확실히 드러난 바 없다는 거고 조현민 전무가 이번에 그 광고 대행사 쪽 사람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물을 뿌리고 폭언을 했다. 이게 그 현장에 있었던 흘러나온 뒷이야기인데 조현민 전무가 그 휴가지에 있다가 어제 새벽에 급거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은 뭐냐면 물을 뿌린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밀쳤다. 다만 나의 행동이 어리석었고 사과한다. 여기까지는 입장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한항공 그 전 직원에게 사내 메일로도 본인의 행동이 어리석었다. 이렇게 사과 메일은 보낸 네네네. 상태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 조연아 씨 사건 가지고 그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사과의 단계하고 시점에서 주체와 대상이 다 틀렸어요. 지금 이 일을 당한 사람은 광고 대행사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과 메일을 전 직원에게 쓰냔 말이죠. 이것도 대상이 맞지 않았고 과거에 조연아 씨도 사과하는 방식이 그때 잘못됐다고 봤던 것이 전 국민에게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사내에도 물론 사과를 했고 그런데 이게 국민에게 사과할 게 아니라 박창진이라는 사무장에게 만나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도 박창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과하러 갈 테니까 집에 있어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받으려면 내가 사과하러 갈 시간에 네가 거기 있어라. 이건 일단 사과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현민 씨는 그래도 언니 때 이런 타산지석을 삼았다고 할까요? 일단 입장은 빨리 나온 편인데 여기에서 물컵을 던졌다. 그리고 물을 뿌렸다. 폭언이 있었다. 이 과정이 아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면 만약에 유리컵에 사람이 맞았다든가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조준했다든가 이러면 특수폭행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광고 대행사 측이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물컵이 그를 조준하거나 맞추지는 않았고 그냥 우연히 굴러 떨어졌고 폭언만 있었다. 이 경우에는 단순 폭행, 물만 얼굴에 얻어맞게 된 상황이다. 이러면 예.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2부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시간이 됐군요.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쇼 3부입니다. 자, 조현민 대한항공 네, 네. 전무의 갑질 논란 우리가 지금 짚고 있는데 손예리님 저런 대접 받고도 돈 벌어야 해서 참고 사는 세상의 모든 아빠들의 피해가 너무 가슴 아파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참. 이 조현민 씨가 83년생입니다. 예, 30대 중반이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대 후반부터 임원이었던 것 같은데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어쩌면 아직까지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그 나이에 이미 마치 천하를 발 아래 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의 능력만으로 가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게 된 모든 것들에 이 감사하기에 앞서서 이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갑과 을의 세상에 너무 일찍 적응한 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의 기저에는 아니 부모 잘 만나는 그러니까 것도 능력이야. 이거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안이 두 개로 갈래가 나뉘어져요 지금. 이게 사태가 범죄냐 아니냐, 뭐 경찰 사람을 향해서 컵을 던졌느냐, 뭐 아니면 바닥을 향해서 던졌느냐, 머리 튄 거냐. 그러니까 해명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여기에 갇혀서 디테일에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또 다시 수저 계급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SNS에 썼던 글이 지금 또 회자가 되는데, 네. 자 미국에서는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를 이제 실버 스푼 물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은수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돼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본인의 계급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 이런 사고 방식이었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악쓰는 녹취가 공개되자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조현민 전무인지 이게 입증 불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이 녹취를 제보한 분이 대한항공 내부 직원인데 오마이에 또 글을 기고했죠. 거기 내용 중에 전 이 부분에 아주 무릎을 쳤습니다. 홍보 담당 직원분들이야 뭐 하시는 일이 그러하시니 그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해한다. 하지만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속으로 통쾌하셨죠? 네 맞아요. 그렇게 녹취가 공개된 거에 대해서 이트도 있는데 사실 그건 밝은 대목이고 예. 전반적으로는 기류가 어두워요. 왜냐하면 나는 대한항공 직원입니다를 자신의 그 출입증을 이렇게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 신분 공개될까봐 두렵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테니까. 박창진 사무장 지금 뭐 고통받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가장 뼈 아픈 대목이 뭐냐면, 자, 이 조현아 사태 때 언니 복수할 거야. 당신만 가족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가족이 있다. 지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일이 많은 거 할 수 없죠. 뭐 근로시간 단축 문제, 뭐 연봉 협상 문제 시끌시끌한데 이게 젊은 후계자가 나중에 경영자가 되면 아 과거 왕회장 시절 때의 정근대적인 경영은 좀 없어지겠지. 이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경영 2세 3세가 되면서 더 세련화되고 고도화된 경영으로 가야 되는데 30대 중반의 총수 일가가 이렇게 악을 쓰면서 업무 지시를 하고 신경질을 내는 것을 일상 다반사로 겪으면 저는 이거는 직장에서 트라우마가 돼요. 이게 전 조현아 전무의 건강도 걱정이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재벌 2, 3세의 일종의 그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 전에 아버지가 로펌 변호사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나왔죠. 술집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인성 교육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자라면서 뭘 배우고 자랐길래 어떻게 그 누구죠 그 집 막내 아들 그 대한항공 막내 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조원태 씨. 그 사람은 노인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 도대체 저는 이게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에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과거 땅콩해양 사건 때도 있었던 말이지만 이 대한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고 비행기에 붙어있는 태극마크가 걸맞지 않다. 회수해라 지금 이런 청원이 처벌해라와 회수해라 이 청원이 사흘 동안만 100여 건이 올라왔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향배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래요. 이 젊은 경영진이 그저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좌절감을 줄 수 있어요. 경쟁 없이 그 자리에 어쩌면 나는 한 번도 살아생전에 꿈꿔볼 수 없는 자리에 그냥 지름길로 가는 그 단축 코스 자체가 나를 너무나 좌절감에 빠뜨릴 수도 있는 마당인데 하물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넘어선 폭언과 폭행으로 좌절감을 준다. 이건 인간의 그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잖아요. 잠깐 조현민 전무의 건강까지 걱정을 한 게 뭐냐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업무 지시를 해야 조직이 돌아가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거니와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러면은 양쪽 다 힘들어요. 근데 부자로 태어났어.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럼 부자로 살면 되잖아요. 멋있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많은 시스템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선진국가에 많이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 모셔다가 대한항공을 멋진 회사로 글로벌 항공사로 키우고 본인은 부자니까
그렇게 신경질 안 내고 살면 되잖아요. 소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피하게. 소유와 예.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고 예. 외국에는 전문 경영인 시스템으로 해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데 2세라는 이유로 3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경영 세습 같은 것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회사 또 한진그룹이에요. 조현아 땅콩 사태 때도 한진항공으로 하면 되지 왜 대한항공이냐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유야무야 됐는데 이번에는 저는 반드시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 가슴 아픈 얘기가 또 있네요. 예, 5002번 쓰시는 분 재벌 대기업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2, 3세들 완전 직원들을 하인처럼 부립니다. 뭐 물론 일부겠지만요. 라고 하셨어요. 예.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만연해 예, 있네. 일종의 갑질 문화라는 게 팽배해 네. 있어요. 모든 나라에 이런 아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다 있는 걸 보면 모든 나라 곳곳에 다 있는데 시대 정신이 결코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프랑스에도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앙팡 가떼라고 썩은 아이들 한국말로 말하자면 이런 단어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외신에서 어느 신문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갑질이라고. 뉴욕타임스였습니까? 예. 갑질, 재벌, 예, 갑질. 재벌도 사실은 재벌도 우리나라에 있는 말. 옥스포드 사전에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어요. 재벌. 재벌은 김영삼 때문에. 대통령 때 네. 등재된 예. 단어죠. 네. 재벌, 갑질. 예, 이게 그 대체할 그 다른 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그대로 재벌, 갑질 이거 이렇게 참. 표현을 그대로 그러니까요. 옮겨 쓴 거 오늘 아니겠어요? 세월호 사주기이긴 한데 그 촛불혁명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대통령 얼굴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시대를 얘기를 했고 모든 적폐를 해소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게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 적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먼저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기조지만 네. 그냥 촛불혁명 정신은 뭐냐면 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그렇습니다. 사람 없다. 예. 모든 인내처럼. 사람은 다 소중하다. 예. 인중받아야 한다. 이거 그래서 아닐까요? 동학혁명까지 가더라고요. 네. 자 세월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 4주기인데 전국 곳곳에서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정부가 예. 합동 연결식을 네. 이제 이 안산에서 했죠. 네. 화랑유원지인데 지금 이제 그 4년간 유지됐던 그 분향소는 곧 철거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화랑유원지에 이제 같이 모아 있는 납골묘가 네. 설치되게 될 예정입니다. 예. 반대하는 분도 계셔서 지역 깜짝 주민들 중에 놀랐는데요. 예. 지역 주민이라기보다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특정 정당의 후보들. 그래요? 네네. 깜짝 놀랄 일입니다.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예. 납골묘 이제 화랑 유원지 설치를 반대한다. 예. 이거 좀 무리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5분의 미수습자 네. 있고요. 5월에 목포 신항에 올라온 세월호는 이제 직립될 예정입니다. 예. 또 오늘부터 세월호 선체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 그 앞에서 가족들이 가서 눈물 흘리는 장면들 아마 보도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건데 네. 그런데 여기서 진상 규명, 진실의 규명 문제에서는 이제 출발이라는 얘기를 유가족분들이 하세요. 예. 네. 진상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침몰했나, 왜 구조는 그 지경이었나. 그 외에 오히려 이제 청와대가 뭘 했나는 지금 밝혀지고 있죠. 거의 뭐 7시간 주무신 거. 예, 네. 주무신 11시 거. 11분 또 보고를 늦게 받고 보고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다가 오후 2시 15분에 최순실이 들어와서야 회의를 하고 중대본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어이없는 상황을 뒤늦게 이제 시간대별로 다시 우리는 또 짜맞추고 있는 건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근데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유가족을 포함해서 선체조사위에서 얼마 전에 공개 토론회에서 외부 충격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 그래요? 시작을 했어요. 예. 지난 금요일이죠. 예, 근데 연초가 돼서 네덜란드에서 이 세월호 실제보다 30분의 1로 축소된 모형을 가지고 이 자유항주 조사라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데 급변침을 해서 넘어지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선박 전문가들이. 예. 그리고 왜 그 안에 사실은 이게 수밀문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오면 잠궈야 하는 문과 수밀 맨홀이 세월호는 수밀문 2개, 수밀 맨홀 5개가 있는데 인양했을 때 그게 다 개방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선박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시간쯤 걸려서 침몰할 거라고 예상했던 세월호가 1시간 40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몰을 해버린 거죠. 10시 반에 침몰됐어요. 10시 17분 이후에 네. 침몰한 걸로 돼 있습니다. 8시 48분이 이제 사고 시점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적 진상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인데 이걸 또 최근에 예매율 1위를 가고 있는 영화 그날 바다에서도 같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세월호 특조위 2기하고 선체조사위는 왜 침몰했는지를 이 정말 유가족분들은 그걸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국민들에게도 납득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날 바다의 영화는 닻을 내려서 그 앵커. 닻이 말하자면은 해저 면을 지형에 충돌해서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또 외력에 의한 충돌로 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뭔가 외부에서 팽팽한 걸 당기게 되면 끊어지지 않는 케이블로 달리는 차에 연결하면 차가 가다가 줄이 팽팽해지면 뒤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뭐 세월호가 바꿔놓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때마다 나가서 사실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촛불 이전에 세월호 촛불이 먼저였거든요. 그때 시작된 게 이게 나라냐였어요. 이게 나라냐. 그 이후에 뭐 하야하라, 사퇴하라, 퇴진하라, 뭐 이 구속하라 이게 나왔지만 이게 나라냐라는 문제 제기. 그날 충격. 2014년 4월 16일 국민들이 다 그 사고를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던 건 이건 아니다였던 거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시대 정신을 바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뭐였냐면 돈이면 다고 무한 경쟁, 학교도 직장도 그 어떤 조직도 다 그냥 정글이었어요. 근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게 나라냐와 함께 동시에 생명이 먼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생명 이런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 보면 메달 몇 순위 몇 등 했어? 이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뛴 선수들을 응원하고 박수 보내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것이 큰 틀에서 정말 거대한 대전환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각성한 젊은 세대를 만들었죠. 엄마 아빠 손잡고 광화문에 나갔던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쯤엔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분과 함께 세월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날의 참담함을 이야기한다 해도 희생된 분들의 가족들 마음만큼이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가늠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족 가운데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세 분도 함께 들어주시겠죠? 네. 저희도 추모하는 마음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경청하면서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5반이었던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 씨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보나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마음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에는 대학생 큰 누나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졸업하신 거죠? 네, 지금은 졸업했고요. 졸업 후에 사회력 관련된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작년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올해는 다른 곳에서 잠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4년이 언제 지나갔나 할 정도로 참 우리 일반 국민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과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뭐 그렇지만은 우리 가족분들의 고난만큼이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짐작만 할 뿐이라 참 죄송한데 그동안 다른 유가족분들하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음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였겠죠? 네.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곁에서 함께 해주시던 인연이 된 분들과 형제자매 한 명과 같이 다녀오게 됐었고요. 잠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마냥 쉬고 휴양지를 가는 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세월호 참사가 있고 1년 후에 복학을 했는데 그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그리고 온전히 동생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뭐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도 세월호 참사를 설명하는 스페인어 전단지를 나눠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전단지를 받은 외국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걷기 전에 걸으셨던 분들이 순례길 곳곳에 노란 리본을 달아두기도 하고 세월호를 기억해달라고 엽서등을 만들어서 걸어두기도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걸어두거나 저희가 걸어둔 리본을 보고 다른 순례객분들은 그 리본의 의미에 대해서 다른
외국인 순례객에게 알려주시던 분들도 있었고요. 저희가 전단지를 나눠줬을 때는 자기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리본을 나눠드리니까 자신에게도 달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달아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산티아고 시장님을 다른 분의 도움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네. 그분은 기억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2014년에 스페인에서도 열차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됐고 그랬죠. 유가족들이 아직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으니까 그 사건도 같이 기억하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당시에는 저희가 세월호 특조위도 세금 도둑으로 몰면서 방해하고 그랬던 시기였고 2년이 지났는데 네. 유가족들이 너무 유난이고 지겨우니까 그만하라는 말들이 많을 때라서 예. 남의 나라 일이고 모르는 사람의 일인데도 기억해주고 위로해준다는 게 더 감사하고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셨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나라 안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 아픔을 공감하기는커녕 이 가족분들을 비방하는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런 활동들이 전개됐었는데 박보나 씨가 그동안 세월호에 대한 인터넷 비방글 모니터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인데 이 인터넷 댓글 모니터를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 4월 아직도 많은 이들이 배 안에 있고 그들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유가족들이 시체장사한다는 막말들을 했었고 그 이후로 비방글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별법 제정 이후로 비방글들이 더 늘어났고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고 가족들은 또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돼서 그래서 모니터링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예. 세월호 진실을 알려오신 일을 하신 셈이 되는데 그동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뭐였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정부의 방해로 모든 게 좌절되는 것도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만해라 지겹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그만 묻고 한 사람은 살자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이 생명보다 우선인 모습들이 저는 되게 힘들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절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았고 또 세월호 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추모의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실 애청자분들께 우리 박보나 씨께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저희 곁에서 함께해 주시고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합동 추도식을 하고 분향소가 철거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세월호는 잘 해결됐고 끝났다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저희는 이번에 연결 추도식은 세월호 참사가 종결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거든요. 아직 5분의 미수습자분들도 돌아오지 못했고 진실도 밝혀주지 못했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진실을 은폐하는 이들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인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아주시고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참사에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함께 우리 가족들과 이 연대하고 협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박보나 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부도 광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반성하세요. 뭐 반성에 한마디 하셔야죠. 제가 지난주에도 촉구했지만 예. 직접 고용해 주시면 제가 광고를 수주해 오기로 했었습니다. 오늘 반성하지 말고 출연료 네. 좀 깎읍시다. 너무 손실이 커요. 예, 광고가 없으니까. 예. 광고주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승원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예,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특별히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어이구 갑자기 마이크를 부시고 그러세요. 떨어졌습니다.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광고 얘기해서 지금 화나신 겁니까? 아이고, 말로 하세요. 말로. 기계를 갖고 건드리고. 제가 안 건드렸는데 예. 뚝 떨어졌네요. 예. 자, 여의도 말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왠지 시작부터 조금 좀 그렇습니다.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예. 오늘 가급적이면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쏟아진 정치, 언론, 종교인들의 말, 그걸 담아서 세월호 말로 꾸미려고 하는데, 자, 세월호 참사 당일에 우리 이승원 평론가는 뭐 하셨어요? 저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장면들을 기억을 하실 것 그 같아요. 당일에 네. 뭐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저는 그날 아침에 마침 방송이 없어서 좀 약간 늦게 일어났었는데 그날만 방송이 없었습니까? 뭐 늘 없었지만 예. 네, 너무 전국을 찌르시는 거 아닙니까? 네, 환자를 앞에 두고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오늘 좀 몸이 안 좋으세요?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예. 그때 저는 모두 구조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껐어요. 다 됐네. 그런 다음에 한두 시간 뒤에 이제 다시 TV를 켜니까 완전히 달라진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예. 뭐라 그럴까 한 3일 정도는 약간 그 비현실적인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믿기지 않는 게 한 3일을 갔던 것 같아요. 꿈인지 생신지. 네, 예, 내가 예, 처음에 예. 봤던 그 보도는 뭐고 한꺼번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갇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 사실 구출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장면들이 굉장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예, 이상한 예, 느낌이 예. 한 3일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사실 전원 구조 이 오보가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또 유족들에게 준 충격은 뭐 비할 바가 그렇죠. 안 되는 말로 거죠. 표현이 안 되죠. 네.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에게 또 역사 앞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전원 구조 오보가 말이죠. 김수민 평론가는 당일에 어떤 일을 네. 하셨는지 기억합니까? 당시에는 제가 기초의원이었었고 구미시 의원. 네. 그리고 지방선거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운동을 한창 하는 날이었고 음. 그날따라 선거운동도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좀 지지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예. 그날따라 음. 네, 좀 여기저기 방문도 하고 되게 바쁜 나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상황들이 바뀌게 되죠. 당시에 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사태 추이를 지켜보게 되고 또 거리로 나서게도 되고 예. 그런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가 된 세월호 참사인데 말이죠.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 전혀 다른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의 말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려고 하는데 누구의 말부터 한번 복기해 볼까요? 네, 이 말이 가장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교통사고다. 예. 2014년 7월 24일에 나온 발언인데요. 네. 이 발언의 당사자는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당 최고위원회에서 회의 직후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건 뭐 철도 사고,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이런 사고다라고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운전한 사람 그리고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게 끝이다. 네. 이게 보통 절차다. 그런데 이건 국가가 선배상을 해주고 보상하겠다는 것이니까 엄청난 특혜 아니냐라고 또 부연을 했습니다. 아니 국가 구조 실패로 발생한 재난인데 이걸 단순 교통사고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고라고 하더라도 근데 구조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구조에 실패한 책임자, 당사자는 국가입니다. 네. 예, 그 국가의 입장에 서 있는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란
발언을 한 셈이 됐겠죠. 예.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런 뭐 사건 사고야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뭐 국가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다라는 건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헌법에도 나와 있죠. 이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그 역할이자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법으로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고 난 것 자체도 사실은 왜 사고가 났는지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안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묻는 거는 국가가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묻는 것인데 계속 이제 관점을 다른 식으로 시선을 꽂으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국가는 책임이 없다. 이건 과잉으로 그 유족들에게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이 굉장히 호도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그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말도 있었어요. 이 교통사고에 비유한 말이 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KBS의 김시곤 보도국장이 회식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 나중에 그 김시곤 보도국장이 이 부당한 이런 보도 간섭을 폭로를 해서 뭐 하여간 참 그 이후에 그 행보에 대해서도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이 발언만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입니다, 진짜.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KBS에서 뭐 이런 생각이 투영됐겠죠, 보도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현 의원으로부터 계속 자제해달라고 좀 해경을 비판하거나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독촉 전화를 또 받게 되죠. 그게 어떻게 독촉받았죠? 그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거예요. 뭐 좀 봐주쇼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압박 전화이면서도 하도 봐달라 하니까 압박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애걸복걸하는 듯한. 또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오히려 당시에 당권에 도전하고 있었던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대표가 되는 그런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웃은 거는 뭐 다른 이유보다도 또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발언이었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웃었음을 알려드리고요. 당시에 이 이정현 홍보수석으로부터 이제 해경 비판 자제하라는 압력 전화 받았다고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이 폭로를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그렇지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많은 거 아니다. 이거는 회식 자리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을 뭐 이정현 당시 수석이나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이나 사실은 비슷한 인식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폭로를 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질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구나라고 착각할 일이 아니라요. 작년에 오늘 또 세월호 사건을 뭐 교통사고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죠. 네, 저는 세월호 사건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난 사고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작년 오늘 발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은 생각하시기에 그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뭐뭐뭐다라고 했을 때 그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 구조에도 실패한 데다가 이후에도 계속 정치권에서 망언이 쏟아져 나온 걸 보면 이거는 단순한 어떤 해난 사고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침몰이었다. 국가의 침몰이었다. 표현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는. 저는 당시 정권의 민낯이었다고 봅니다. 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이 국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그 당시에 구출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계속 막아버리고 결국은 이것은 뭐 여야라기보다 당시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신님, 몇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김민서님, 전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요. 이태윤님, 지금도 교복 입은 학생들만 봐도 마음이 찡합니다라고 하셨고요. 4068번 쓰시는 분, 결혼식 3일 전에 세월호 참사가 나서 무척 긴장스러운 상태로 결혼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혼여행지에서는 신문을 읽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이란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도 하지 않은 채 바닷속으로 수장한
한국인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네요. 아직도 마음이 슬픕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모든 국민의 마음이 이러했겠죠. 자, 다음 세월호 말말말. 네. 김수민 평론가님. 교통사고라는 단어 다음으로 네. 많이 물의를 일으켰던 프레임은 세금 관련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저는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 세금 도둑. 예.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네. 구성된 조직. 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다. 이 말한 사람이 친박 정치인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김재원 원내 수석 대표. 원내 수석. 예. 예. 원내 수석 부대표. 예. 네네. 저는 이 조직을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특조위를 공격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근데 이분이 그 공격할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네. 이게 뭐 개인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는 뭔가 모종의 큰 빅픽처 속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나중에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돼서 활동에 들어가는 기간도 늦춰졌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법에 규정돼 있는 세월호 특조위 어떤 활동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좀 조기에 위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네. 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활동 기간을 언제부터 뭐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은 특조위가 구성된 시점부터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는 활동 기간을 7개월이나 단축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합해서 1년 조금 넘는 활동 기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활동한 건 11개월밖에 안 되고 1년도 채 안 되고요. 나머지 3개월은 보고서 쓰는데 할애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게 처음엔 좀 도와주는 듯 했어요. 박근혜 정권이. 그랬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세월호 청와대의 7시간 이걸 규명하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세월호 특조위를 흔들기 시작하더니 그렇죠. 이 세금 도둑이다라고 막 뭐 이미지를 더 씌우기도 하고 말이죠. 나중에 드러난 것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이 만들어졌고 예.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이런 주문이 있었다라는 예. 그런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에 김영석 해수부 전 장관 그리고 윤학배 차관이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까지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돈 많이 든다. 이러면서 또 인양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자. 네. 이렇게 주장했던 정치인도 있었죠. 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추가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상당한 그 새누리당 의원과 보수 단체들이 돈 문제하고 계속 결부시키는 논리들을 좀 집요하게 폈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가 주도로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라고 세금을 내고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우리 윤영희님도 네. 국민 세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 월급 주려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월급 주려고 그 당시 세금 냈던 거 아니고요.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라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24시간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세금 도둑이라고 폄훼를 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할지언정 하고 있는 것까지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죽했으면 당시 장관과 차관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됐는지 정말 외국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 나라 수준이 어떤 것인지 소위 말하는 그 국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좀 참담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한테 급여를 주는 게 아깝다. 그래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안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 네, 김진태 의원님을 포함해서 어떻게 또 생각이 되실지 한번 거꾸로 역지사지를 해봐야 되겠죠. 김진태 의원이 그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식은 그냥 가슴에 묻는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의 분노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참 어떻게 이렇게 공감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주상선님 나중에 엄마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시신이 된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이름표를 꽉 쥐고 있었다는 학생 사연 듣고 펑펑 울었었죠. 그 학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보미 학생이라고 있어요. 저기 나중에 김장훈 씨가 이보미 씨가 이제
그 불렀던 거위의 꿈 이거를 갖고 또 자기 목소리를 덧입혀서 네. 음원을 냈는데 이보미 학생이 그 학생증을 메고 네. 예 그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말이죠. 자, 하여간 참 세월호를 돈 문제로 연결짓는 것. 그럼 세금 도둑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제때 못하면 그야말로 세금 도둑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수년 동안 알려지고 있지 않다가 네. 바로 얼마 전에 알려졌죠. 검찰 수사로. 네, 예. 다름 아닌 최순실 씨가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아마도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7시간에 대해서 불문에 붙이지 않았나라는 네. 참 이제서야 드러난 게 어처구니 없는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지금 진상 규명하는 거는 뭐 다 그 지나간 정권 이야기 왜 들추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점 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월호 말말말 세 번째. 세금 도둑에 이은 세 번째 망언 시리즈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네, 대표적인 발언이 이겁니다. 그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다 희생됐는가 시체 장사란 말이 나올 만도 하다라고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떻게 이런 발언이 참. 말을 하면은 말이죠. 이건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김순례 당시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SNS에 올렸던 글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은 김지아 시인의 세월호 비판 글을 동료 약사들과의 단체 SNS 채팅방에 공유한 것이다. 본인이 직접 올린 건 아니었고 뭐 공인으로서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지만 제가 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 뭐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인용을 했을 때는 예. 그것이 같이 곱씹어 보자는 의미로 인용했다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그냥 본인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겠죠. 예. 보통 우리가 그 뭐 기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습니다. 해서 모두 다 이제 의견을 같이 함께 제시할 적에는 그 사람 말하는 화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평론의 입장이랄까, 아니면 이렇게 SNS에서 무엇을 글을 굳이 공유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굳이 SNS에 돌릴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했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그 미뤄 추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당시 김순례 약사회 부회장의 생각입니다. 시체 장사란 말이 이것을 뭐 변명해 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분 중에는 또 이제 그 누구죠? 강남구청장 했던 신현희. 네. 그 양반도 뭐 어디 누구 비방하는 글 올리면서 그 남의 공유만 글 실수로 했습니다. 공유만 했다 했는데 이거 설득력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3091번 쓰시는 분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기만 했는데 이제야 듣게 되는 뒷얘기 열만 받게 됩니다. 아들 셋 키우는 저로서는 예. 아유 그래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그 비극적으로 이렇게 이 참사에 희생된다면은 그런 정도만 그 전제하고 인식해도 공감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게 자기 자식이 거기 있었다고 단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뭐 자식까지 아니라 친척 정도만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언들이 전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나올 수 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죠. 네. 자, 유가족들 비하한 말 이뿐이 아니죠? 네, 가난한 집 애들이 설악산이나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면 되지 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이런 사단이. 네, 이런 말을 한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조광작 목사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하죠. 공동 부회장을 당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단체에 잘 아는데 뭐 그냥 사실 이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다 그냥 뭐 얻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말이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참 어떻게 이게 또
뭐 말을 이어갈 수가 없네요. 네. 이게 보면은 꼭 등장을 하는 논리가 천안함 사건하고 대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광장 목사도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 장병들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이 조용한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대학 교수도 뭐 여기에 또 막말 대열에 또 합류를 했었어요. 네, 김호월 홍익대 교수가 SNS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쌩 난리친다. 네.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 거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유가족들의 저항이 그 본격화될 때 그때 보수 언론들도 말이죠. 그때 이 유족들이 뭐 민주당의 뭐 상황 노릇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맞아요, 네. 기억납니다. 네. 상황 안 할 테니까 자식 살려내라. 네.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거기에 답변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툭하면 상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상황이 그렇게 뭐 많으면 상황이 되는 건지 보통 왕조 시대는 상황이 한 명이었던 건데 뭐 아무나 찍어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막내 아들도 국민이 미개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그때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정몽준 의원 막내 아들이죠. 예. 국민 미개 발언을 했었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슨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뒤늦게 좀 알려져서 사실은 상당히 공분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교통사고, 세금 도둑, 시체 장사 이런 말들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 공감 능력이 병적으로 떨어지는 건지. 그리고 저는 진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한 게 그때였는데 이런 발언들도 그렇지만 제가 광화문을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거기 뭐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뭐 치킨 뭐 피자 배달해 놓고 먹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구영남님이 소개하셨는데 유가족 단식 투쟁 때 옆에서 먹방 쇼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와,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저는 지금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영역입니다. 네. 이제 이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기도 하고 말이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기 위해서 길을 썼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거 이 미개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미개하다가 뭔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생활 수준이 낮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짜로 미개한 사회, 미개한 나라라면 그걸 만든 사람은 주로 정치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오히려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판에 국민들을 상대로 미개하다라고 얘기한 그 정치인이야말로 미개한 정치인이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자신들에게 뭐 정치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014년의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참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가늠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정치인들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국민들은 어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차라리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용서를 해줍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런데 이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양산하고 더 못 볼 거를 보는 거예요. 아예 전략을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저는 당시 지방선거 때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후보들이 엉뚱하게도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정말 국민이 황당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존재하는 그런 것인지 묻고 싶었고 그것이야말로 그 당시에 지방선거 전국과 세월호 참사 맞물린 상황에서 거의 정점을 찍는 그런 망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진님이 내 가족 내 형제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수연님 우리 동네 철없이 장난치면서 가는 중학생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 가방에 세월호 리본을 보면서 어른보다 참 훌륭하다, 철없는 우리 어른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수빈, 이승원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김용민의 정치쇼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